안녕하세요. 요즘 주변에서 집 사야 한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감, 이 조바심이 단순히 부동산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쩌면 이건 우리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변화의 일부일 수 있어요. 거대한 변화요? 네,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받지 않으셨나요? 바로 그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당연했던 그 소유라는 경험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정작 내 건 없는 세상에 살게 됐을까? 좋은 접근이에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논의의 가장 핵심 개념 두 가지, 소유랑 접속, 이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유와 접속이요? 네, 과거의 소유는 명확했죠. 음반 가게에서 CD 한 장을 사면 그건 온전히 제 것이 됐어요. 그렇죠. 그걸 듣든 장식장에 꽂아두든 뭐 친구에게 빌려주든 제 마음이었고요. 그렇죠. 소유권이 완전히 저에게 넘어온 거니까요. 아, 저도 기억나요. 학창 시절에 용돈 모아서 처음 샀던 CD. 그 포장 비닐 조심스럽게 뜯고 가사집 넘겨보던 그 느낌. 단순한 음악 감상 이상이었거든요. 바로 그 경험의 차이가 핵심이에요. 지금의 접속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매달 10,000원 정도 내고 스포티파이에 접속하면 수천만 곡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어떤 노래도 제 것은 아니죠. 아, 서비스를 해지하는 순간 다 사라지니까. 맞아요. 이건 소유권을 산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음악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가 이제 음악, 영화를 넘어서 우리 삶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와,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증거가 넘쳐나네요. 방금 CD 얘기했지만 넷플릭스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전엔 좋아하는 영화 있으면 비디오 테이프나 DVD 사서 책장에 쫙 꽂아두는 게 낙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데이터 바다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 내 손에 잡히는 건 없죠. 그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SNS의 변천사인 것 같아요. SNS요? 잠깐만요. 싸이월드. 네, 바로 싸이월드요. 와,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생각해보니 그때는 도토리로 BGM 사고, 스킨 사고, 아바타 옷 사서 내 미니홈피를 꾸몄잖아요. 명백하게 내 공간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맞아요. 친구 미니홈피에 놀러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소유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그게 그 사람의 취향이고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인스타그램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포맷, 똑같은 레이아웃을 제공하죠. 아, 공간 자체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잘 닦인 도로 위를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에 가깝지 그 공간의 주인이라는 느낌은 훨씬 옅어졌죠. 듣고 보니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네요. 싸이월드는 좀 촌스러워도 내 방 같았는데 인스타그램은 세련됐지만 그냥 모델하우스에 잠시 머무는 기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유를 접속에 대체하는 사례는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차를 사는 대신 쏘카를 시간 단위로 빌려 쓰고. 공유 킥보드도 있고요. 정말 소름 돋는 건 이런 세상을 무려 26년 전에 거의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6년 전에요? 누구죠? 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입니다. 2000년에 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요. 소유의 종말. 네, 앞으로 경제의 중심이 제품 판매, 즉 소유권 이전에서 서비스 제공, 즉 접근권 판매로 완전히 넘어갈 거라고 예측했어요. 기업들이 소유권은 계속 쥐고 있으면서 소비자한테는 접근의 권한만 빌려준다. 바로 그거죠. 아니 26년 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대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 거죠? 리프킨은 두 가지 동력을 지목했어요. 첫 번째는 기술 변화의 속도가 인간의 적응 속도를 아득히 초월해버렸다는 거예요. 아, 예전엔 TV 한 대 사면 10년은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1년만 지나도 구형 모델이 되어버리죠. 그건 정말 공감되네요. 큰맘 먹고 최신형 노트북 샀는데 6개월 뒤에 훨씬 좋은 신제품 나오면 괜히 손해본 기분 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속도전의 시대에 무언가를 완전히 소유한다는 건 오히려 끊임없이 뒤처지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월 요금 내고 계속 최신 사양으로 바꿔 쓰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은 훨씬 더 근본적인데요. 바로 정보가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정보가 물질보다 중요하다. 네. 징자부는 이제 공장이나 기계 같은 물리적인 자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소프트웨어나 코드 같은 무형의 정보 자산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분석이죠. 정보의 자산화. 이거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나이키를 예로 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 좋은 예시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키라는 회사의 진짜 가치가 전 세계에 있는 공장이나 건물 같은 물질일까요? 아니면 그 스무시 로고와 Just Do It 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같은 정보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 나이키가 가진 모든 공장과 건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그 브랜드라는 정보만 있으면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정보의 힘이죠. 그리고 그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거의 제로 비용으로 무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고요. 리프킨이 또 다른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지목했던 프랜차이즈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네요. 스타벅스 본사는 커피 원두나 매장을 소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이미지, 운영 노하우 같은 정보를 주고 전 세계 점주들에게 그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니까요. 핵심은 정보는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한 명에게 팔든 만 명에게 팔든 원본은 사라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임계점을 넘는 순간 기하급수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인 거고요. 와, 그렇게 들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한 시스템 같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본사는 핵심 정보를 독점하고 점주들은 계속 로열티를 내야 하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국가 단위로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보내주신 자료에 나왔던 그 디지털 식민지라는 성뜩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제레미 립킨의 예언이 현실이 되면서 나타난 가장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과거의 식민지가 총칼로 땅을 빼앗았다면 현대의 디지털 제국들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유튜브만 해도 구글의 영토잖아요. 우리는 매일 구글이라는 땅 위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데이터를 바치고 있는 셈이죠. 자료에서 저 같은 유튜버를 디지털 소장농, 식민지의 성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던데 솔직히 기분은 나쁘지만 부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다른 무서운 사례가 아마존의 AWS,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AWS요? 네, 우리가 쓰는 수많은 웹사이트, 앱, 게임들이 사실은 아마존이 구축해 놓은 거대한 서버망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철도망에 비유했죠. 아, 철도망이요? 네, 19세기 미국에서 철도 회사가 물류를 장악했던 것처럼 아마존이 21세기에 데이터 철도를 깔아놓고 그 위를 지나가는 모든 웹사이트로부터 일종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와, 넷플릭스마저도 아마존 서버를 쓴다고 하니 말다 했네요. 결국 현대사회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장악한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지배자가 된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놀이터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입장료와 자릿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전례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지배구조에 점점 더 깊숙이 종속되어 가고 있는 걸까요? 그러네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기꺼이 소유를 포기하게 되었는지 그 심층적인 원인을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잔류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더군요. 첫 번째가 새로움에 대한 끝없는 열망이군요. 네, 우리는 이제 하나를 오래 붙들고 있기보다 계속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뭐든지 금방 질리고 늘 새로운 자극을 원하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거군요. 지금 당신이 가진 건 낡았어. 더 새롭고 멋진 게 나왔어. 이 속삭임에서 자유롭기란 정말 어렵죠. 맞아요. 두 번째 원인은 끊임없는 업그레이드의 유혹이에요. 아, 이건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 예전엔 CD를 사서 평생 썼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매달 10,000원 정도를 내고 구독을 하죠. 처음엔 이게 더 손해 같았는데 생각해보니 구독 모델은 항상 최신 기능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주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리는 이제 제품이라는 결과물을 사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를 받는 서비스 과정 전체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애플 같은 기업은 이걸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죠. 전 세계 수억 대의 아이폰을 하룻밤 사이에 일제히 새로운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이폰이라는 물질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그 본질은 어쩌면 끊임없이 진화하는 애플의 거대한 정보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산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물질적 소유 자체보다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이 더 핵심적인 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바로 기업의 전략입니다.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보다 접근권을 빌려주고 매달 돈을 받는 편이 훨씬 이득이에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소비자의 생활 자체가 끊이지 않는 소비로 이어지는 완벽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소유의 개념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연기처럼 흩어지는 시대.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이럴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필사적으로 진짜 내 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모든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듣는 시대에 굳이 비싼 돈 주고 LP판을 사서 모으고 토치함던이면 글자가 써지는 시대에 굳이 만년필을 사는 사람들처럼요. 이건 어쩌면 정보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물질성에 대한 본능적인 그리움일 수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아가고 내 곁에 오래 머물러주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죠. 그 지점에서 사료가자가 철학자 한병철의 관점을 인용하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한병철은 사물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죠. 사물이 우리 곁에 머물며 함께 늙어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 존재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이 되어준다고 말해요. 토양이 되어준다. 반면에 디지털 정보는 어떨까요? 그건 우리를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죠.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피드로 넘어가고 우리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가 단단하게 자리 잡을 시간과 공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이 모든 변화를 꼭 비극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떤 면에서요? 자료에 나온 어쩌면 우리는 소유가 가져다주는 관리의 짐에서 벗어나 경험 자체에 더욱 집중할 자유를 얻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사실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건 그걸 신경 써야 한다는 구속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여전히 돈이나 집처럼 소유해야만 하는 것들이 주는 안정감은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적어도 과거처럼 내가 가진 몇몇 소유물에 내 정체성 전치가 묶이지 않고 전 세계의 광대한 정보와 경험의 네트워크에 훨씬 자유롭게 몸을 맡길 수 있게 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군요. 결국 이 시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 셈이네요. 네. 한쪽에서는 소유의 상실이 주는 공허함과 불안감을 마주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유로부터의 해방이 주는 자유를 만끽해야 하고요. 와, 정확해요.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셈이에요. 모든 것을 빌려 쓰는 편리함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무게마저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내 것을 선택하고 가꾸며 이 디지털 시대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나만의 닻을 내릴 것인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죠. 자,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소유의 시대가 저물고 접속의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전환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그 결과 우리는 엄청난 편리와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디지털 식민지라는 보이지 않는 종속의 그림자도 마주하게 됐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빌리고 접속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잃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무엇을 당신의 것으로 붙잡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괴로 변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맞설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